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9월 20일이죠. 9월 20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관망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행보 계속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장주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요. 기술주들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바이오들도 또 특히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다운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종목도 많이 안 좋았던 상태였었는데 그나마 조금 좋았던 섹터라고 하면 이제 조선 해운 섹터하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제가 월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당 섹터주들이 조금 흐름이 있었고 2차 전지 안에서는 좀 몇몇 일부 특히 엔캔 같은 경우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죠. 내용도 좀 나왔었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 섹터들하고 좀 앞으로 조금 뭐라 할까요? 주의해야 될 섹터 이런 부분들 좀 고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낮에 종목 상담 올려주신 종목들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전에 아시다시피 아까 장 끝날 때쯤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 동원령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한 30만 명 정도 동원령을 내렸고 예비군이라든지 군대 참전했었던 사람이든가 군대를 갔다 왔었던 사람이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참말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네요. 그리고 계속 압박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진짜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내용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은 4개 지역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이제 점령한 4개 지역에서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합쳐지는 걸 원하면은 이제 러시아 영토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지금 더 얘기 나온 부분으로 보면은 일단 이 4개 지역을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의 영토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핵무기의 사용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절대 헛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최근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강수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이렇게 세게 나간 다음에 나중에 뭔가 협상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동원령. 제가 동원령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아까 PD님한테 물어봤는데 강제로 이렇게 이렇게 데려오는 건지 아닌지 잘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동원령이라는 게 동원령이면은 그냥 너네 다 나와라 이런 정도인가? 근데 러시아 30만 명이면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보면 이렇게 부분 동원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분 동원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선별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토들을 합병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러시아로 합병되기 원한다라면 그거는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아까 좀 나스닥 선물 좀 안 좋아졌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마지막에 좀 흔들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러시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리스크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일 FOMC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흔들었었는데 오히려 좀 러시아 문제가 마지막쯤에 훅 치고 들어오니까 더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달라지는 거는 없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핵무기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두렵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좀 쉽게 러시아 문제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확 동원을 해놓고 나면은 우크라이나가 지던 러시아가 이기던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되던 간에 오히려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뭔가 좀 밀어붙이고 마지막 해결을 위해서 좀 강하게 응수를 하는 게 아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시장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는 상황인데 일단 뭐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뭐 조만한 악재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거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다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내일 아침 새벽에 알게 될 이제 FOMC 회의 결과 뭐 월요일 날도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0.75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봐도 그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스웨덴이 먼저 앞서서 1% 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0.75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월이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뭐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하고 2년물 국채하고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한 7번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7번 중에서 5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채가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금리가 낮다라는 것. 원래 좀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장기채가. 단기물이 지금 더 높은 상태가 되잖아요. 원래 단기물은 금리가 싸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1년이 이자 많이 주지 3개월짜리 이자를 더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장기물의 금리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리스크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계속 뭐 내년 또는 내후년에 침체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강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뭐 그 외에 IT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뭔가 좀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뭐랄까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 사실 저금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시다시피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기술주, 뭐 바이오 포함해서 플랫폼, 뭐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작년에서 이제 변하면서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처참한 수준까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정도면 설마 바닥이겠지, 이 정도면 뭐 조금 반등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무참히 뒤로 하고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뭐 오늘 한미약품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한미약품 이제 포즈티닙이죠.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에 있는 업체 그 업체가 37%나 하락을 하면서 오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급락을 했고요. FDA 승인에 대한 우려감이 되겠습니다. 약효가 조금 뭘까요? 약효에 대한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반을 찍어 누르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미약품은 항상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올해 좀 기대치가 높았었거든요. 신약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고 승인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었는데 항상 좀 잘 가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깨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바이오나 제약주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신뢰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오늘 삼바나 셀트리온한테는 뭐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국내 이제 시밀러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좀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반도체는 뭐 어쩔 수 없죠.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모바일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죠. 모바일 디램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의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화장품, 그 다음에 뭐 모바일, 폰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폰 구매가 늘어나야지만 뭐 비보라든지 오포라든지 뭐 샤오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모바일 업체들이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지만 국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들의 모바일 디램 쪽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너무 그쪽 가격 많이 빠지고 있고요. 재고가 재고를 쌓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 좀 힘든 구간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뭐 호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SNS텍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랐었고요. 최근에 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이 몇 개 좀 보여요. 실적 면에서도 있어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주들은 코스닥에서 좀 약간 개별 양상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대형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돈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겠어요? 은행에다 돈 넣어놓는 것보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더 안전해 보이잖아요. 제가 봐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보다는 은행의 고금리, 확실성 이런 부분에 더 손길,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년까지도 그 업체들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주 섹터주들이 조금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테마 장세 라고 보시면 좋겠죠. 사실 저는 요새 양지사에도 뭐 그랬는데 주가 엄청나게 올랐었더라고요. 보니까 양지사, YTN, 한국경제TV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고요. 오늘 뭐 IMBC도 상한가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작은 이런 방송국과 관련되어 있는 M&A 이슈, 오늘 뭐 WI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뭔가 M&A 이슈라든지 지분 경쟁 이슈, 화천기계도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계속 3일 동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보면 M&A 이슈, 지분 경쟁, 그 다음에 오늘 WI는 제3자 배정 뭐 유증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있는 개별주, 중소형주 단으로 쏠림 현상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따라할 수 있는 테마주들이라면은 말은 좀 테마주지만 정책의 수혜를 받거나 그 다음에 뭐랄까요, 업황이 계속 우상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최근에 뭐 방산 같은 부분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전 얼마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건설주도 그렇고요, 기계주도 그렇고 이런 쪽들도 결국은 전쟁이 끝난다는 관점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테마주라면 지금 이제 리오프닝 테마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 뭐 진에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고요. 뭐 여행사들은 하나투어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고, 화장품도 중소형 화장품 위주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 색조 위주입니다. 그래서 클리오라든지 최근에 뭐 한국콜마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은 또 코스맥스도 좀 동참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면세점, 이 면세점들도 조금씩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최근에 호텔신라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세계나 롯데, 뭐 현대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힘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주들도 가격 이슈, 올리는 이슈 때문에 CJ제일제당이라든지 오리온 이런 쪽에서 강한 흐름이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좀 이런 쪽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선주, 해운주 반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주 많이 강했죠. 오늘 조선주 많이 강했는데 그 강한 이유가 어디냐? 뉴스를 잘 보시면 아시는데요. 뉴스에 보면 유럽이, 독일도 지금 계속 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나라에서 축적을 하잖아요.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온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이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를 계속 올 겨울을 날려면 축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잖아요. 근데 요새 해운 운임이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 하루에 얼마였었죠? 14만 3천 불. 14만 3천 불 정도 돼요, 하루에. 근데 이게 가까운 거리면 상관없는데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중국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이런 LNG 관련되어 있는 초대형 뭐 유조선, 탱커선들 같은 경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상한가 가고, 항만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상한가 갔다라고 그럽니다. 국내에서도 오늘 해운주들하고 조선주들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요 이슈도 일정 부분,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운임이 올라가니까 특히 뭐 BDI 지수 뭐 이런 부분 보시면은 뭐 답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동안 많이 빠졌었습니다, 해운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뭐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한번 그냥 차트 자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해운주 뭐죠? 페노션이죠. 잠시만요. 오늘 H&M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페노션, 뭐 흥하해운, 뭐 그쵸? 대한, 그것도 뭐 있는데 무슨 대한 아닌가요? 그것도 무슨 배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대한해운. 근데 대한해운 뭐 이런 것들도 뭐 움직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랐다가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좀 조선주들이 흐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기사 보니까 배가 모자른다고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LNG선이 많이 부족한 거죠.
빨리 날라야 되니까 유럽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 속에서 수급이 확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뭐 페노션 같은 경우 일단 수급 한번 살짝 보면 저 앞에 조명 때문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서 좀 큰일 났습니다. 네. 페노션 같은 경우 보면 오늘 연기금은 좀 팔았어요.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팔았네요. 결과적으로는 올라왔을 때 여기 보시면 투신이나 사모펀드 금융투자 쪽에서 단타 같은 느낌으로 매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수급면에 있어서는 뭐 연기금 계속 팔았고 개인들은 계속 사다가 이제 반등하니까 팔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강하게 시장이 그 부분을 좀 인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중국에서도 그런 관련주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LNG선 운이 올라간 거, LNG 운반선 운이 올라간 거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시는데요. 일단 뭐 페노션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라면은 일단 뭐 최근에 찍었던 한 5,000원 선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21선 부분까지 보는 게 좀 타이트하게 본다라면은 좋겠죠. 그래서 한 5,200원 정도 페노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선으로 설정하시고요. 추가 상승하더라도 일단 여기 보이시는 대로 5,900원 저항 보시고요. 뭐 최대 단기 저항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6,300원 정도? 네, 6,300원 정도까지 저항선 만들어 놓고 보유하시거나 뭐 물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HLM도 물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페노션도 아마 물리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5,900원과 6,300원의 저항 1차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대우조선이죠. LNG선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도 많이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대우조선 해양이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선 계속적인 뭐 이슈 이런 부분들 부각되면서 대우조선 해양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수급만 놓고 보면은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샀고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모자라죠. LNG선 배가 모자라는데 LNG선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페노션이랑 비슷한 차트네요. 조선주, 해운주 근데 대우조선은 다른 조선주랑 좀 다르게 그동안 많이 못 갔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노션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제가 좀 섹터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 좀 분석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여러분들 좀 종목 대응하시는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지선 이게 얼마죠? 한 19,300원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지지선 설정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평선들이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뚫고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이평선들을 평탄화시키고 올라서는 움직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대우조선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한 24,000원 정도까지 1차적인 저항 보시고요. 24,000원 돌파되는지 여부 한번 보시면 좋겠죠. 단기 뭐 최대 저항은 보시다시피 한 28,000원대 중반 네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노선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 지선 그려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가장 큰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 저는 원래 좀 현대미포조선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상승 추세선 이탈했다가 지금 오늘 다시 10만원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미포조선도 계속 10만원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잠깐만요. 이걸 너무 좀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고요.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지선, 오늘 시가 정도? 네, 오늘 시가가 얼마죠? 98,700원. 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도 98,7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다가 오늘 양봉 나오고 거래 터졌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양봉의 이 중간 정도가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를 좀 러프하게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현대 미포조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1선 좀 내려오고 있어서 저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다시 또 뚫어서 복귀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계속 팔고 있다가 오늘 조금 샀어요. 외국인은 계속 사다가 오늘 팔았거든요. 개인들도 오늘 올라오니까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시장 좀 많이 팔았죠. 오늘 보시면 샀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개인이 거래소 3,200억, 코스닥은 660억 정도.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좀 많이 팔았고 기관도 좀 많이 팔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 우상향 추세선, 상승 추세선 상단으로 완벽하게 복귀하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여기 제가 선을 안 그어봤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으로 향하는 배들이 모자라, LNG선이 모자라. 그래서 해운도 그래서 올랐고 조선도 LNG선에 특화된 회사들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배가 모자라는 인식에서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테마로 해서 더 강하게 막 올라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에너지를 축적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뭐 워낙 이슈가 없으면 별별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서 오르긴 하는데 일단은 그동안 좀 쉬었던 조선주들하고 해운주들한테 그 뉴스가 이슈가 돼서 오늘 반등이 강하게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중국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임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다는 점을 일단 좀 염두에 두시고요. 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조선이라든지 가스 운반선 이런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컨테이너는 아니다. 라고 보면 H&M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오프닝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할게요. 요새 면세점 같은 경우 면세점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뭐 이런 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죠. 그럼 무슨 법이라고 그러던데 면세점 뭐 무슨 법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뭐 비용 줄여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면세점 용품 살 수 있는 부분들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류 같은 경우는 원래 온라인 매매 안 됐었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요. 해외에 나갈 때 뭐 짐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가 다시 또 바리바리 들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좀 개선안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국내에 이제 면세품 팔던 부분들도 뭐 일정 부분 더 추가로 계속 팔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해외여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입국할 때 PCR 검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이 부분도 좀 없애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쪽에 이제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 비자 면제하는 부분이 뭐 10월달 빠르면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뭐 영향을 받겠고요. 특히 중저가 항공사들이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일본 쪽 노선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면세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 신라 쪽들 좀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누가 면세점을 사? 거들떠도 보기 싫어. 이런 게 바로 면세점이죠. 질렸어. 제가 봐도 질렸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치겠었는데요.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는 부분들, 근데 중국에서 또 따이공들이 화장품을 크게 안 사갔던 부분들 봉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 많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호텔 신라 본업, 호텔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고가의 웨딩이라든지 연회 이런 부분들이 잘 유치가 됐고 3분기가 호텔 신라의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 휴가철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10월 달에 연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얼추 바닥권이죠. 그죠? 네, 이 부분 호텔 신라는 과거에도 이 정도 수준에 오면은 거의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한 8만 원 이하권에서는 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뭐 바닥에 대한 뉘앙스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 이하권에서는 항상 7만 6천 원대. 옛날 기억으로는 항상 호텔 신라는 7만 6천 원 부근 가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었는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빠졌었죠. 그래서 7만 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왔던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호텔신라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저항은 뭐 여기 보시다시피 한 10만 원 부근 네, 좀 저항이 강하게 있습니다. 뭐 중간에 여기도 있습니다. 85,000원, 6,000원. 이 부분의 저항도 일단 좀 염두에 두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서 8만 5, 6,000원을 넘어가야 10만 원도 넘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최악인 상태였었고, 면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관광객들이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세점을 위한 이런 부분들 도와주기 위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여행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 PCR 검사 이제 입국 시에 면제되는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지만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이제 벗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연장이나 뭐 스포츠 경기장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그 부분이랑 연결짓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해외 여행객 수 늘어나는 부분과 맞춰서 본다라면은 호텔신라는 분명히 조금 바닥은 잡혔다.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연기금 계속 사기 시작했죠. 사모펀드도 계속 사고 있고요. 투신도 사고 있고 보험권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어제 많이 사고요. 오늘 살짝 팔았고요. 개인들은 꾸준히 팔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뭐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단에서 중형주 단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평선들도 쭉 풀렸다가 이격도 계속 좀 줄여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60일선 우상향 터닝되기 시작했고 21선도 우상향 터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닝이 되기 시작했는데 주가 자체는 이거를 완벽하게 터닝시키려면 한번 쭉 올렸다가 빠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시켜 놓고 쭉쭉쭉 가는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지만 일단 뭐 호텔신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호텔신라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74,000원 부근대 계속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추세상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아까 그 러시아 문제 때문에 변동성이 생겨서 더 빠진다라면은 여기 우상향하고 있는 21선과 60일선 지지선으로 해서 저가 매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인 부분은 한 73,000원 전후. 네, 요 정도면은 좀 매수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추세가 보시면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저점이 깨지면은 좀 리스크 있게 보이는데 그게 한 7만 원 선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만 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이 전저점 한번 찍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7만 원 아래로 깨질 때 시장 분위기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면은 73,000원 부근이 좀 매수하기엔 좀 좋은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는 뭐 어제도 뭐 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투어 요새 보면 밀리면 올라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쪽에 많이 여행 보내고 있고요.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일본에 좀 특화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무비자 이런 거 관련된 부분 때문에 확실히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바닥에서 좀 터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려가면 우상향 하고 있는 60일선이 좀 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가면은 조금씩 더 받쳐주면서 올라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21선 같은 경우는 돌아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21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있는 한 57,000원대 중반, 네, 여기가 하나투어의 최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6만 원을 잘 하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때문에 6만 원에 근접하거나 한다라면은 역시 하나투어도 좀 매수의 관점에서 분할 접근 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테마 하지만 이쪽 리오프닝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바이든이 마스크 벗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발단이 생기고, 국내에서도 실외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행과 관련된 이슈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좀 받을 수밖에 없다.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그 총동원은 아니고 부분동원령이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서 해당 섹터가 좀 흔들거릴 수는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변하는 건 없을 거다. 지금보다 약간 위기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나라 안에서 계속 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핵 얘기가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뭐 조금 이게 뭐랄까요? 뭐 계속 안 좋은 걸 봤던 상황이라서 뭐 그래 봤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아까 좀 장중에 좀 리스크 있게 다가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뭐 미국 시장 반응.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투어도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다. 사모펀드, 투신, 보험도 계속 사고 있다. 이 기관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들. 기관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호텔신라도 밀리면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항공주에서 보면 진해요. 제주항공은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좀 바닥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뭐 강하게 지금은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에어 같은 경우도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가 항공주들 많이 힘들죠. 근데 그쵸? 뭐 지금 유가도 그렇고 뭐 다 이것저것 힘든 상황이지만 뭐 확실히 주식이라는 게 항상 안 좋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좋을 때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좋을 때 사서 안 좋을 때 파는 거가 반대잖아요. 주식은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도 13,000원대 중반에서 바닥에 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기 좀 눈에 보이는 저항대에다가 제가 저항선을 하나 그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저항대까지는 일단 거의 다 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아까 하나투어처럼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주르륵 빠지면 올라오고 주르륵 빠지면 올라오고 주르륵 빠지면 올라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제주항공은 좀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뭐 물론 제주항공도 이번에 유상증자 잘 끝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중저가 항공청에서는 2개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진에어는 저항대에 근접해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18,500원 부근의 저항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진에어한테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항대에 임박했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어내는지 아니면은 밀려 내려오는지 보시면서 가격 메리트를 찾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수급에서도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엊그제부터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요. 그동안 보험권도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히 진에어를 매수했던 모습 수급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역시 중소형주 단에서는 수급이 최고다. 수급을 보면 항상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차트 많이 보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많이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긴 하지만 저는 보조지표를 아예 안 보거든요. 뭐 스토캐스틱이니 뭐 MACD 오실레이터니 뭐 많잖아요. 뭐 RSI니 기타 등등. 그래서 뭐 200일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기타 등등 모든 게 있지만 저는 그런 거 한 개도 안 보거든요. 정말로. 그런 거를 그 다 어차피 뭐 차트 얘기하면 다 후행지표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차트는 분명히 후행지표긴 하지만 과거를 토대 삼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정 부분의 보조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보조 지표들을 거의 보지 않아요. 가끔 보는 거는 이제 RSI 정도?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거나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거나 이랬을 때 시장이 좀 반전 신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잠깐씩 볼 때는 있지만 웬만한 보조 지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평선도 뭐 일봉 저는 주봉 월봉도 안 봐요. 저는 일봉만 보거든요. 근데 일봉만 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은 뭐 3분선, 5분선 뭐 그죠? 뭐 그런 거 보신다는데 저는 1분 차트만 보거든요. 3분 차트, 5분 차트, 뭐 20분 차트 뭐 이런 거 안 보고 저는 1분 차트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게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최대한 좀 간편하게 보는 편이에요. 제가 그 기업을 사서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을 잘 중요시하고요.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들과 뭐 물론 기본적인 분석은 이미 하고 그 기업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먼저 보는 편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할 때는 되게 좀 기업 내용을
타이트하게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업 내용을 타이트하게 말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나 있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실적은 잘 나고 있는지, 뭐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놓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다 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항공하고 여행주, 면세점주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장품 좋죠. 지금 보시면 한국콜마, 네, 이건 홀딩스네요. 잘못 찍었네. 네, 한국콜마 흐름 괜찮고요. 그죠?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뭐냐 하면 ODM, OEM, 자기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국내 로컬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잘 팔고 막 이런 기업들 아니고 국내 업체들, 중소형주들 이런 쪽 위주로 좀 강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제 마스크 벗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색조 쪽이 강하죠.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클리오, 그죠? 그 다음에 미샤로 잘 알려져 있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뭐 약간 M&A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토니모리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살짝 내려오기도 했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시총 작고 거래량이 적습니다만은 자회사 이제 잉그루드랩 있죠. 잉그루드랩은 이제 미국의 색조 업체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마스크 벗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발라야 되겠죠. 눈은 뭐 그동안도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클리오가 최근에 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 오늘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도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중소형급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흐름 괜찮고요. 이제 수급 면에서도 보시면 연기금 꾸준히 들어오고 투신권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외국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소형 단에서 이거 하고요. 수급 하나 더 보면은 코스맥스도 볼게요. 코스맥스도 이제 미국에 있는 법인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난번에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용을 많이 줄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코스맥스가 중국 쪽이 완전 봉쇄당하면서 중국 법인이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는데 결국은 뭐 시진핑 재집권하고 나면 좀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면세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벗는다는 측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심리적인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저는 사실 화장품은 과다 경쟁 시장이라서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양산업도 어느 정도 반등은 줘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스크를 벗는다는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결국은 필수 소비재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맥스도 지금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여기 62,000원대부터 계속 샀고요.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죠. 투신, 보험권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개인은 좀 팔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이런 부분들, 클리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제가 클리오도 안 쳤었네. 클리오가 요새 제일 좋아요. 어저께 저도 클리오 골라놨었는데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클리오는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 수급을 좀 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를 많이 만지작거린다면 외국인은 클리오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차트도 클리오가 더 많이 오랐죠. 강하게 오르고. 그래서 클리오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여기 1차적인 저항 부분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가면 터치하고 좀 조정받고 가겠죠. 지금 21선, 61선 이제 터닝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뭐 팬데믹의 완벽한 종식이 뭐 누가 하나 말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최악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화장품 섹터주들의 변화를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클리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서의 저항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18,000원 부근에 좀 저항 염두에 두시고요.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지지선은 뭐 여기 한 15,000원대 한 중반, 초반 요 정도 설정해 놓고 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5,000원 한 중반 정도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되죠? 카지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파라다이스 뭐 많이 갔죠. 파라다이스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간 상태고요.
뭐 여기 저항대 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있습니다. 저 예전부터 파라다이스를 보면 무슨 18,000원 넘어가면 누가 죽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만 가면 무조건 빠지더라고요. 참 파라다이스가 이 18,000원을 벗어나서 상승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올라올 때 18,000원을 어떻게 뚫어내느냐, 요거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 한 15,000원 정도 를 파라다이스의 최대 지지선이자 뭐 저가 매수의 기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후발로 롯데관광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보시면은 오히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은 한 11,000원대 부근에서 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저항대는 여기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급락이 추가로 시작되는 부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음봉 나오고 반등 실패하고 빠졌던 그 자리 본다라면은 여기 저점이랑 좀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14,000원대 중반 정도가 롯데관광개발의 단기 최대 저항이라고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매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투신이랑 외국인 좀 들어와 있고 연기금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매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12,000원권 아래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찍은 11,000원 깨지면 손절선 바로 대응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요새 또 음식료 세타주들도 올라오잖아요. 제가 제일제당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뭐 구제역 같은 거 그런 거 좀 내용 나와서 사료주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영향,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최근에 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이 뭐 약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상이나 뭐 농심, 오리온, 롯데칠성, 뭐 제일제당 다 마찬가지로요. 이런 음식료 섹터 부분들도 환율에 좀 치명타를 입었지만 환율이 조금씩 풀어지면은 음식료 세타주들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섬유의복주들 최근에 영업무역이 1등이죠. 네, 영업무역도 지금 박스권 제가 그어드린 거 상단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뚫어내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발로 이제 필라홀딩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필라홀딩스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이틀리스트, 아쿠시네트 잘 아시죠? 이 부분 뭐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연기금이 사고 있고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보험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섬유의복 쪽 섹터에서는 요거 필라홀딩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신발 있잖아요. 신발 쪽. 최근에 보면 테니스 쪽에서도 필라홀딩스 괜찮은 것 같고요. 신발 모멘텀도 뭐 리오프닝 되면 많이 걸어 다니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신발 새로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단순한 생각이지만 시장은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항상 반영시켜 줍니다. 그래서 필라홀딩스가 최근에 기관 수급을 타고 있고 흐름이 좀 만들어지면서 바닥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그어드린 지지선 35,000원 부근을 최대한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변동성을 활용하는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추가 반등 시도 나오면은 여기 36,000원 부근 되겠네요. 35,000원대 후반에서 36,000원 부근 여기 저항 돌파하는 거 좀 확인하시고요. 지난번에 급락했던 이 지점 제가 봤을 때는 잘 움직이면 4만원대 한 중반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내년까지 좀 호흡을 하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필라홀딩스도. 그 다음에 뭐 나이키 신발은 화승이죠. 화승엔터. 네, 오늘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은 오히려 화승엔터도 21선, 61선 돌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같은 신발이라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지지선은 뭐 여기 보이시는 13,000원 정도? 네. 13,000원 정도에다 설정해 놓고 조정폭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은 사실 이게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제가 봤을 때는 요 60일선이 위치한 12,000원대 중반? 네, 요 정도가 이탈되면 좀 리듬이 깨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400원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세시럽도 아베크롬비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죠. 아까 영업무역은 뭐 방글라데시에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음봉이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한 15,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16,000원 이하권 네, 좀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이것도 무리가 없겠다. 수급도 보시면 연기금 사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펀드 투신이 좀 팔았습니다만 연기금이라는 보험이라든지 오늘 외국인이 좀 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오프닝 섹터주는
확실히 좀 수급의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버린 카드였었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리오프닝 섹터 쪽들로 수급이 좀 이동시켜주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조선해운주, 아까 LNG랑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오프닝주는 꾸준히 보시면 좋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저 로보티즈 같은 경우 계속 말씀 많이 드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오늘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쪽도 빠지면 저가 매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자산운용의 ETF도 ETF입니다만은 뭐 지금 시장의 변화가 로봇 쪽, 사실 9월 말 정도에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는데요. 그 AI 데이에서 이족 보행하는 로봇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과 똑같이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기대감 계속 유효하고요. 삼성도 LG도 뭐 다른 대기업들도 다 로봇 쪽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뭐 일할 사람도 별로 없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로봇에서 지금 대장주를 꼽으라면은 두산, 네, 중소형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두산, 지주회사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자회사들이 모두 지금의 시장이 원하는 섹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두산그룹이 추구하는 바가 그쪽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트렌드가 맞는 상태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두산 자회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두산 뭐 팔았던데 지분을 잘 가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두산 자회사 거 좀 팔았죠, 지분.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팔면서 현금 확보해서 재무 구조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안정화됐다라기보다 재무 구조가 나빴던 걸 좀 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죠.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협동 로봇에서 초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 되면서 거래가 강력하게 실렸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빠지면 저가 매수한다라는 생각 그렇게 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지선은 한 8만 원 정도에다 설정하시고 변동성 최대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방으로는 뭐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 갭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다라면은 한 11만 원대, 네, 요 정도까지 목표가 좀 설정해서 두산도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의 가치를 고려해서 대응하시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보시면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투신과 보험도 이제 어제부터 사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도 오늘 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금이 선택한 종목이다라는 점 선별해서 대응하실 때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봇까지도 후발주자 말씀드렸고 로보티즈랑 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로봇 관련주는 계속 빠지면 관심 갖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FOMC까지 생각한다라면은 뭐 제가 예상한다라고 뭐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파월이 내일 어떻게 말하느냐는 뭐 시장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다 답을 주니까 너무 미리 고민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그동안 말씀드려 왔었고요. 일단은 오늘 아까 종목 채팅방에서 상담해달라는 거 있었는데 제가 또 너무 수다를 떨다 보니까 뒤에 방송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빨리 봐드릴게요. 원익 IPS 반도체 하면 원익이었었죠. 원익그룹은 뭐 삼성의 지분이 투입된 그룹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근데 많이 빠져가지고 원익 IPS 좀 많이 안 타고요. 아까 말씀드렸나 SNS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좋은 뉴스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었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삼성이 공급처 다변화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진 세미캠의 의존도가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일 시장에 좀 반영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익 IPS도 지금 이게 계속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공정 업체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히려 요새는 좀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GST나 뭐 유니셈 이런 종류들이 오히려 조금 더 최근에 괜찮고 아시다시피 ISC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쪽들로 시장이 조금 터닝이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익 IPS 물려 계신 분 상당히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매수가가 얼마라고 써있지는 않아서 하지만 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주가는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은 단순히 좀 가늠드리기는 어렵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어야 원익 IPS도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내년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은 뭐 그냥 기다리시는 것밖에 전략을 드릴 수가 없겠고, 지금에 와서 손절을 좀 말씀드리기도 좀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익 IPS도 지금 이평선들이 다 풀려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지선을 설정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올라오면은 저항은 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좀 이 구간 지난번에 좀 밀려 내려온 32,000원 부근의 저항을 좀 1차적으로 생각하셔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중에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는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대한 지지선을 원익 IPS 드리자라면은 이 부분이 약간 어느 정도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4,000원 부근? 네, 여기가 좀 강한 지지력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수급도 지금 뭐 연기금 조금 사고 있지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옛날만큼. 그래도 지금 반도체 일부는 조금씩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쪽 할 거면 차라리 좀 디스플레이 쪽, OLED 소재 쪽 이런 쪽들이 좀 낫고요. 비메모리 쪽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관망 사인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변화를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유진테크네요. 같이 움직이죠. 거의 유진테크도 전공정 업체다 보니까 이분도 손실률이 46%라고 그러셨는데요. 역시 삼성전자의 변화 시도, 삼성전자의 변화 시도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좀 전통적인 지지선 부근에 왔는데 오늘 뚫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또 여기서 찾아봐야 되니까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21,000원 정도에다가 유진테크 최대 지지선 설정하시고요. 일단 손실폭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6% 손실이면 2배 올라야지, 따블이 가야지만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올라오면 아까 원익 IPS처럼 여기 1차적인 저항선 32,000원 부근 저항 염두에 두시고요. 최대 목표치는 36,000원대 여기를 좀 최대 목표치로 하는 향후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뭐 지금 당장 간다, 지금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유진테크도 항상 이렇게 지지력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다라고 믿던 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 지지선 위로 빨리 올라가서 안착화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위쪽 방향으로 봤을 때 제가 선을 그어드린 24,000원대 중반 정도 위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역시 뭐 관망 사인 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뭐 강하게도 말씀 못 드리고요. 추가 매수 물타기 하라고도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일단 조금 관망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을 기다려 보시되, 이격이 지금 과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나는 반도체 좋게 본다 그런다라면은 뭐 여윳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매수를 조금씩 해볼 수도 있는 위치다. 다만 그 돈을 여기다 쓰기보다는 딴 데다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PSP 저도 이 종목 잘 몰랐는데 신규 종목이잖아요. 수소 관련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54,000원에 매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이시네요. 다행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 HPSP 같은 경우는 오늘 찍은 저점권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 보이시고요. 여기도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저점, 이 양봉의 중간 허리선, 여기 저항을 계속 못 넘다가 뚫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HPSP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1,000원, 이 가격이 이탈되는지 꼭 보셔요. 이 61,000원이 이탈된 위에 회복을 해서 여기 63,000원대 중반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선정하시고요. 추가 상승 시에도 지금 보시면 이틀 동안의 저항대가 있잖아요. 여기 66,000원 부근. 네. 오늘 올랐으니까 이 66,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뭐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밀린다라면은 일단 63,000원 깨질 때부터
약간 리스키하게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종목인데 좀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네요. 그래서 저도 뭐 확실하게 앞에 백데이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저점이 마지노선이고 흐름상으로 오늘의 시가 부근을 다시 깬다라면은 약간 좀 불편해진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상방 쪽으로도 오늘 고점, 어제 고점, 그제 고점 부근 연결되어 있는 이 66,000원 부근을 다시 뚫어내는지 매물이 나오면서 못 뚫어내고 되밀리는지 이 부분 챙겨 보시면서 차익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뚫어내면 조금 더 보유해서 7만 원 부근까지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분 인탑스인데요. 제가 시간이 지금 없는데 인탑스 지금 로봇 관련해서 나쁘지가 않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삼성 잼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12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죠. 최근에 인탑스 흐름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2차전지 케이스 쪽 이런 쪽들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IT 섹터 내에서 다른 거와 다르게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가 붙기 시작하고 있고요. 리포트도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랑 투신권,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약간 로봇 관련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33,000원인데 마이너스 15%면은 얼마 샀죠? 4만 원대. 그죠? 4만 원 초반에서 사신 건가요? 4만 원 정도에 사신 거네요. 일단은 지금 여기 35,000원 부근에 좀 저항이 있는데요. 요거 뚫어내면 그래도 한 37,000원에서 39,000원 사이가 좀 저항인데 여기까지 일단 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4일 연속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느낌으로 좀 대응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0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요거 보시고요. 매수가 근처로 가면 일단 한번 매도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해놓고 다시 추세랑 수급 보면서 그 다음 대응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좋으니까 일단은 믿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은 최근에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올라오고 20일선, 60일선 다 돌아갔기 때문에 지지선은 한 31,000원 정도에다가 설정해 놓고 인탑스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말했죠. 급해서 오늘도 진짜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죠. 그때 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러시아 문제가 살짝 좀 걱정이 되고 오히려 지금 파월 걱정하다가 러시아 푸틴 걱정하게 생겼거든요. 그래도 잠은 좀 푹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날 머리도 반짝반짝 돌아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 많이 배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